저는 리수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세상을 본 곳은 병원이 아니라 철조망 아니었어요. 엄마는 늘 말했어요. 수양아, 넌 돌도 안 돼서 여기 들어왔어. 기억은 없어도 이 철망이 내 하늘이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우리 세상이 원래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 언덕, 바람에 흔들리는 깃대, 그리고 그 아래 늘 줄지어 선 사람들.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저는 평안북도 어딘가 이름도 없는 마을의 18호 관리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관리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마을이라고 불렀죠.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어릴 적 기억은 냄새로 남아있어요. 탄 냄새, 썩은 냄새, 그리고 흙 속에서 나는 냄새. 아침이면 삽을 들고 언덕으로 나갔어요. 수양아, 오늘은 감자밭이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삽보다 큰 몸으로 따라갔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저는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병 때문이었지만 사실 배고픔 때문이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수양아, 산에 가면 붉은 버섯은 절대 먹지 마라.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건 사람을 죽이는 버섯이야. 그 말을 하고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아무 곡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날 밤 엄마는 불도 없이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울면 안 돼. 소리 들리면 우리 다 같이 간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3살짜리 제 동생 리화정이 죽었어요. 3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흘째 되는 날이었죠. 전날 저녁 화정이는 저한테 말했어요. 언니, 저기 사는 간부집애가 강가루 본보기 해먹더라. 그거 나도 먹고 싶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동생은 숨을 쉬지 않았어요. 입술은 파랗고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한참을 흔들었어요. 일어나 화정아. 일어나야지.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품에 안고 입술로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저는 아직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화정이가 깊게 자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양아, 아버지랑 같이 갔어. 이제 2사람 다 고생 안 해.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같이 갔다는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고 또 슬펐는지 몰라요. 화정이를 묻을 때 아무 장례도 없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산으로 갔어요. 수양아, 여긴 보지 마. 이건 엄마가 할 일이야. 저는 산 아래서 기다렸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오후였어요. 엄마는 해가 기울 무렵 돌아왔어요. 옷자락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어디다 묻었어? 산 위에 돌담 옆에. 그 이후로 엄마는 돌담만 보면 발을 멈췄어요. 혹시 그 돌 너머가 화정이가 있는 곳일까 하고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늘 허공을 향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밤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살아서 뭐하냐, 다 데려가면 되지. 그 무렵 저는 10살이었어요. 학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는 수용소의 또 다른 노동장이었죠. 선생은 매일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너희는 죄인의 피를 물려받았다. 죄를 씻으려면 땀을 흘려라. 조국은 너희를 감시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죄인이라 불렸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여기 있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엄마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삼촌 때문이야. 내 아버지 동생. 군복무 중에 도망쳤대. 밥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그 일로 우리 가족이 다 끌려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 사람의 굶주림이 한 가족의 죄가 되는구나. 그게 그날의 결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문틈으로 달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철조망을 비출 때마다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 된 걸까? 그 질문은 그 후로도 평생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이 세상을 움직이는 곳에서 믿음은 사치였어요. 하지만 아이였던 저는 그래도 희미하게 믿었어요. 언젠가 이 철조망 너머에도 다른 하늘이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죽고 동생이 죽고 그리고 엄마가 무너진 뒤로 우리 집에는 말소리가 사라졌어요.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 바람도 가끔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었어요. 살아라 수양아. 아마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소리였을 거예요. 10살이 되던 해봄,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노동 인원이 되었죠. 수용소에서는 10살이 넘으면 모두 일해야 했어요. 학교는 곧 일터였고 공부는 곡괭이질로 대신됐어요. 첫 배치 장소는 고기술 공장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고기 냄새가 날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고기가 아니라 고기 찌꺼기로 만든 술 찌꺼기를 말리고 있었어요. 냄새는 시큼했고 바닥은 늘 젖어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 바닥을 쓸었어요. 쓸다 보면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을 멈추면 매질이 기다렸으니까요. 너 같은 건 일이라도 해야 죄가 씻긴다. 그게 교양지도원이 매일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에 대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답 대신 다들 삽을 더 깊게 찔렀어요. 그게 이곳의 대답 방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아침엔 흙, 낮엔 공장, 밤엔 엄마의 역. 엄마는 여전히 정신이 흐릿했어요.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수양아, 화정이는 아직 산에 있겠지? 엄마는 그 말을 매일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산에 있어. 따뜻한데 누워 있어.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엄마가 안심하는 얼굴을 보면 그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공장 앞에 커다란 철제통이 놓였어요. 그 안에는 술찌꺼기가 담겨 있었어요. 지도원은 그걸 서로 퍼주며 말했어요. 이게 오늘 식사다. 뜨거운 냄새가 났어요. 한 모금만 마셔도 속이 따뜻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었어요. 신맛, 썩은 냄새, 그리고 기름때가 뒤섞인 고물탕. 그래도 다들 손으로 퍼먹었어요. 살기 위해서였죠. 살기 위해선 뭐든 삼켜야 했어요. 심지어 눈물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엄마 목까지 남긴 식량을 훔쳐왔어요. 통 옆에 떨어진 찌꺼기 조각을 품속에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들키면 맞는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 한 조각이 엄마를 하루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그걸 엄마 입에 넣어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엔 삼키지 못했어요. 입안에서 굳은 덩어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조금 뒤에 입술을 움직였어요. 맛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공장에서 찌꺼기를 훔쳤어요. 그게 제 첫 번째 범죄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배운 첫 번째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훔쳐서라도 살리는 법.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손목을 다쳤어요. 무거운 통을 옮기다가 미끄러졌어요. 철판이 손을 베고 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소리 내지 마. 피는 죄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수건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피 냄새 나면 개들이 달려와. 정말로 조금 뒤에 개 울음이 들렸어요. 수용소의 개들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어 죽이는 개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피를 보면 본능적으로 손을 감쌌어요. 소리 내지 않고 흔적 남기지 않고 살아남는 법. 그게 제 몸에 새겨진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그 다음 달엔 공장에서 일하던 동무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제 또래였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을 쉬면 안 됐어요. 쉬면 무임노동이라 해서 매를 맞았어요. 점심쯤 됐을 때 그녀가 기계 옆에 쓰러졌어요. 지도원은 달려와 확인도 안 하고 말했어요. 쓰러진 건 죄다. 일도 못하고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존재 가치가 없어.
그 말과 함께 그 애는 끌려나갔어요. 그 뒤로 다시는 못 봤어요. 아이들이 속삭였어요. 강가에 묻혔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확인하려는 순간 나도 그 애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바닥에 앉아서 손을 말아쥐었어요. 손톱 밑에 흙이 가득 끼어 있었어요. 그 흙 냄새가 내 몸 냄새처럼 익숙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그건 위험한 말이었어요. 대신 저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내일도 살아야지. 그게 기도이자 주문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하늘은 회색이고 땅은 진흙탕이었어요. 지도원이 우리를 모아 세웠어요. 오늘은 생산량 점검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포가 퍼졌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불릴 거야. 그건 곧 누군가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리수양.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이 무섭게 들렸어요. 지도원은 제 얼굴을 잠시 보더니 말했어요. 작은 손으로 일 참 잘한다. 앞으로 공장 잔심부름 맡는다.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눈치 보고 사람 감시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보다 감시를 배웠어요. 누가 말이 많고 누가 게으른지, 누가 몰래 먹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보고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떨림이 멈췄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두 번째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눈치로 살아남는 법. 밤이 되면 저는 가끔 엄마 옆에서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언제 나가?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양아, 나가긴 나가. 사람은 어디서든 언젠간 나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살아서 나가든 죽어서 나가든 언젠간 벗어난다는 뜻이었겠죠. 여름이 왔어요. 수용소의 여름은 지옥이었어요. 냄새, 모기, 부패, 그리고 시체. 죽은 사람은 땅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아이들은 그 옆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나중엔 무뎌졌어요. 죽음도 풍경이 되었어요. 그게 세 번째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두려움을 잊는 법.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저는 어느새 수용소에 숙련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눈빛은 마르고 말투는 굳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작은 어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는 법만 배운 아이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처음으로 철조망 너머에서 새 한 마리를 봤어요. 작고 흰 새였어요. 그 새는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가 철망 위에서 잠시 쉬더니 다시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저 새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질문이 내 안에 불처럼 피어올랐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반항이었어요. 나도 언젠가 저 새처럼 날고 싶다. 그날 이후 저는 철조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건 하늘을 막는 게 아니라 하늘이 존재한다는 증거였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어요. 눈은 멈추지 않았고 바람은 쇳소리처럼 불어왔어요. 수용소 안에서도 다들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지도원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늘 하던 폭언도 구타도 줄었어요. 대신 더 자주 모였고 더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느 날 식사 시간 직후 사이렌이 울렸어요. 전 인원, 운동장으로 집합. 모두가 삽과 곡괭이를 내려놓고 나왔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인 운동장에 사람들은 줄지어 섰어요. 지도원이 종이를 들고 이름을 불렀어요. 리수양. 그 소리가 공기중을 뚫고 나왔을 때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이름이 불리는 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왠지 느낌이 달랐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특수 근로조에 들어간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여 저를 봤어요. 특수 근로조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엄마는 이미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숨이 거칠었어요. 저는 손으로 엄마의 가슴을 눌러봤어요. 미약하지만 맥이 뛰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 한 줄기의 맥박이 세상 모든 소리보다 크고 생생했어요. 엄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나 내일 어디 가? 근데 꼭 돌아올게. 그 손은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이 엄마의 마지막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내내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숨소리를 세며 제 손을 엄마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도 이랬어요. 화정이가 차갑게 식어가던 그 새벽도 이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 사이사이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얼굴을 기억하려고 눈을 감고 다시 떴어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새벽이 되자 눈은 더 거세졌어요. 지도원들이 한 줄로 우리를 세웠어요. 오늘은 하천 정비 작업이다. 눈이 녹으면 물길이 넘치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명령을 수행하다 사라지는 사람들을 위한 변명이라는 걸요. 삽을 쥔 손이 얼어붙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어요. 그때였어요. 제 옆에서 누군가 휘청하며 넘어졌어요. 바로 앞줄의 현수 아저씨였어요. 그는 눈 속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도원은 다가와 그를 발로 찼어요. 일어나. 명령이 남았어. 하지만 아저씨는 미동도 없었어요. 지도원은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죽었군. 쓸모가 없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시신을 길 옆으로 밀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어요. 그게 무서움인지 분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았어요. 여길 나가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살짝 눈을 피해서 창문 틈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발밑 눈이 삐걱거렸고 숨이 터질 듯 했어요. 철조망까지는 500보쯤 됐어요. 그 거리가 평생처럼 멀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들키면 끝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내리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철조망은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그 위에 하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봤던 그 새였어요. 그 새는 잠시 나를 보더니 철망 너머로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제 발이 움직였어요. 철조망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그 철조망에는 전기가 흐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겁주기용인지 몰랐어요.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렸어요. 따끔했지만 불빛은 안 났어요. 지금이야. 저는 손으로 눈을 긁어내며 철조망 밑을 팠어요. 손톱 밑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어요. 그 피가 눈 위에 닿자마자 얼었어요. 그 차가움이 나를 깨웠어요. 살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팔을 밀어 넣었어요. 배까지 들어가고 어깨가 긁히고 마지막엔 머리카락이 철망에 걸렸어요. 그걸 잡아당기며 겨우 빠져나왔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어요. 몸이 벌벌 떨렸지만 가슴속엔 이상하게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열기였어요. 눈을 감았어요. 엄마 나간다. 그 말이 입술에서 새어나왔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울었어요. 산비탈을 뛰었어요.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한 걸음 뗄 때마다 숨이 터졌어요.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도주자 발생. 총성이 이어졌어요.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총소리보다 내 심장의 소리가 더 컸어요. 어느 순간 발이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눈 속에 처박히며 숨이 막혔어요. 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손을 뻗었어요. 얼음 밑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어요. 그게 압록강이었어요.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저쪽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무릎으로 눈을 밀며 강 쪽으로 기어갔어요. 발끝이 얼음 위에 닿았어요. 얼음이 울었어요. 쩍.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앞의 침묵이 더 달콤했어요. 저는 그 얼음 위로 올라갔어요. 눈발이 얼굴을 덮었어요. 하얀 세상, 하얀 숨결, 하얀 죽음. 그 한가운데서 저는 속삭였어요. 살아남아라. 그건 교관이 했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였어요. 얼음이 깨졌어요. 찬물이 허리를 감쌌어요. 몸이 굳었지만 팔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으로 물을 밀고 또 밀었어요. 그때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그 불빛이 내가 살아있을 이유처럼 느껴졌어요. 그 불빛 쪽으로 헤엄쳤어요. 팔이 떨리고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눈이 감기려 할 때 머릿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양아, 숨 쉬어. 아직 끝 아니야. 그 말에 다시 숨을 들이마셨어요. 얼음물 속에서도 그 한숨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얼음물 속에서 조국을 떠났어요. 아니, 죽음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라졌어요. 이제 나는 나였어요. 눈이 녹자 강은 다시 흘렀어요. 그날 얼음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는 한자가 적힌 간판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죠. 중국. 그 단어는 그때 내게 살아있음이었어요. 그곳은 허름한 집이었어요. 몸은 젖어 있었고 손목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어요. 옆에는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어요. 우린 팔려왔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아니라 이상한 체념이 있었어요. 그녀는 며칠 뒤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한참 나를 보더니 웃었어요. 너 아직 애구나. 여기선 울면 안 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충고처럼 들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나는 새벽에 몰래 문틈으로 나갔어요. 문 밖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익숙했어요. 몸이 기억하던 감옥의 공기였으니까요. 발소리를 죽이고 뛰었어요. 마을 끝까지 나왔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이 자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덫이었어요. 그곳에는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돈 있나? 없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없으면 갚으면 되지. 대신 내 말 잘 들어.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 뒤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는 나를 트럭에 태웠어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창문 밖으로 흙먼지가 흩날렸어요. 나는 그 먼지가 자유의 냄새라고 믿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중국 남쪽 농가의 헛간에 숨어 있었어요. 주인은 나를 노동자라고 불렀지만 사실 나는 그저 물건이었어요. 먹을 것을 주는 대신 말없이 일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조건이었죠. 그래도 감사했어요. 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2달을 버텼어요. 밤이 되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낮에는 밭에서 일했어요. 주인 남자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아내는 가끔 내 얼굴을 힐끗 봤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도 경멸도 아닌 무언가가 있었어요. 너도 사람이긴 한데 그냥 여기 있는 사람. 그런 시선이었어요. 밤마다 헛간 천장의 나무결을 세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곳이 2번째 감옥이 될지 아니면 진짜 자유로 가는 통로가 될지. 2달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회복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대로 여기서 늙는 건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같은 헛간에 있던 여자가 속삭였어요. 한국으로 가면 살 수 있대. 돈만 있으면
브로커가 길을 열어준대. 그녀는 나보다 훨씬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마지막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도 갈래. 그날 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밭길을 따라 걸었어요. 달빛이 희미했고 발밑은 진흙이었어요. 숨소리마저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발끝이 피로 젖을 즈음 그녀가 멈춰 섰어요. 여기야. 이 산만 넘으면 돼. 산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날 새벽 산 정상에 오르자 바람이 달라졌어요. 차갑지만 깨끗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울었어요. 어릴 적 수용소에서 봤던 그 흰 새가 떠올랐어요. 이제야 나도 날 수 있구나. 그 후의 일은 기억이 희미해요. 국경을 넘고 트럭에 숨고 다시 달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열흘쯤, 아니 보름쯤 지났을 때 나는 밝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벽에는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법무부 난민조사실. 낯선 글자들이었지만 왠지 따뜻했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름.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리수양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난민조사실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하루가 일주일 같기도 하고 일주일이 하루 같기도 했어요. 처음 며칠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질문을 받으면 입술이 떨렸고 목이 막혔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긴 안전해요.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에는 자다가 깼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주변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이게 진짜일까? 내일 아침에도 이 방에 있을 수 있을까?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하얀 쌀밥, 따뜻한 국, 반찬 3가지.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내 거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너무 생생했어요. 나는 지금 사람처럼 밥을 먹고 있구나. 며칠 뒤 나는 보호소 방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그 안에는 낯선 얼굴이 서 있었어요.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 손등에는 흉터. 그런데 그 얼굴이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어요. 수양아, 넌 이제 도구가 아니야. 그 말이 내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가끔은 아직도 꿈을 꿔요. 눈보라 속의 수용소,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얼어붙은 강 위에서 들리던 바람소리. 그럴 때마다 나는 속삭여요. 엄마, 나 이제 자유야.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바람은 늘 그 말을 데리고 지나가요. 마치 엄마가 내 귓가에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래, 수양아. 이제 숨 쉬어라. 이제 나는 서울의 작은 빵집에서 일해요. 매일 아침 5분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아요. 그 온기가 내 삶의 증거예요. 가끔 손님이 웃으며 말해요.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웃어요. 그 말을 배우느라 나는 목숨을 걸었어요. 빵집 사장님은 나이 많은 할머니예요.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 내 손을 보시더니 물었어요. 이 손으로 뭘 했길래 이렇게 거칠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더 묻지 않고 말했어요. 괜찮아. 빵 반죽하다 보면 손이 부드러워져.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밀가루 반죽을 만져요. 밤이 되면 창밖을 봐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고 가요. 그 빛을 보고 있으면 이제야 진짜 세상 속에 있다는 게 실감나요. 그 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처럼 느껴져요. 그 누구의 명령으로도 꺼지지 않는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빛. 그게 바로 내가 찾은 조국이에요. 지도에 없는 내 안의 조국. 명령이 아닌 숨으로 존재하는 나라.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말 속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이 숨어 있다. 하지만 사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누군가의 용서가 피어난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도구도 망명자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살아있는 사람, 리수양.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숨을 쉽니다.